네, 오늘도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콤한 비급살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급살롱의 주인장 황윤기입니다. 나는 주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보험이나 재테크를 통해서 더 야무지게 내 돈을 굴리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보험 정보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급살롱을 찾아오신 세 분의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오늘의 첫 번째 비급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치매보험 그리고 재가보험이라는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치매보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 것 같고요. 이 재가보험이라는 단어는 제가 좀 생소하거든요. 자, 이 같은 내용들을 우리 또 배수연 전문가님께서 또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치매보험은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은데요. 재가보험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치매 재가보험 전문가 배수연입니다. 노화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가 바로 치매인데요. 치매가 암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암은 본인이 고생하는 것이지만 치매는 가족이 짊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치매는 환자의 고통보다 가족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인데요. 왜 암보다 치매를 더 무섭다고 할까요? 아직까지 한국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치매에 걸리면 가족들이 간병을 하게 됩니다.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은 치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요. 다행히 2017년 치매 국가 책임 제도를 통해서 전국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도 개설이 되고 있고요. 점차 치매 혜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보험뿐만 아니라 노인 장기 요양 등급에 따른 재가보험이라는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치매보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치매 환자분들이 이 주변에서 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여쭤봅니다. 한국에서 지금 치매 환자가 어느 정도로 많나요? 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2015년 약 63만 명에서 79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정부에서는 2025년에 약 10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의 전 단계일 수 있는 경도 인지 장애 환자도 2015년 146만 명에서 2025년 약 23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인데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 기억력, 언어 능력, 진압력, 판단력 등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생기는 것을 치매라고 합니다. 네, 치매 보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치매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해요. 제가 아는 거는 알코올성 치매밖에 없는데 치매의 종류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치매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요. 알츠하이머가 50%, 혈관성 치매가 2에서 30%, 파킨슨, 루이소체 10%, 기타 치매가 10에서 15%를 차지합니다. 각 치매의 특징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먼저 치매의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알츠하이머입니다. 뇌세포의 퇴화로 인해서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장애가 점진적으로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초래되는 만성질환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혈관성 치매인데요. 혈관성 치매는 동맥경화나 혈전 등의 원인이 돼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것이 원인이 됩니다. 발음장애나 얼굴이나 팔다리 마비, 요실금 등과 같이 뇌졸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파킨슨 병입니다.
행동이 느려지면서 뻣뻣한 움직임, 손의 떨림, 종종거림 등의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치매인데요. 치매가 파킨슨 증상보다 먼저 나타나면 루이 소체, 치매가 파킨슨보다 늦게 나타나면 파킨슨병 치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아나운서님 혹시 술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숙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자주는 못 먹습니다. 술은 좋아하긴 해요. 그렇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네 번째는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마가 손상이 돼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블랙아웃, 이런 증상이 알코올성 치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역성 치매인데요. 가역성 치매는 특정 질환이나 영양소 결핍에 의해 나타납니다. 원인 질환으로 살펴보면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알코올 중독, 비타민 B 결핍, 정상합 수두증입니다. 그러나 가역성 치매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려우니 주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가지 종류의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알코올성 치매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렇게나 치매 종류에도 다양하게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치매 보험을 좀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치매 보험은 언제 가입을 해야 하는가? 언제 가입하면 좋죠? 네, 치매는 미래의 치료비 등이 걱정이 되는 그런 걱정이 될 때 준비를 하시면 좋겠지만 저축으로 준비하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에서 50대 초반에 가입을 많이들 하시고요. 또한 보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치매보험은 단순하게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한 내용들을 추가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치매보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보를 업데이트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고 해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을 하거나 집안일, 일상생활 등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주변에 연세가 있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재가보험이라든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치매 보험은요, 40대 후반부터 50대부터 가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도 한 40대가 되면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말씀 중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단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좀 생소합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뭔가요?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재가보험이라던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라는 부분은 좀 생소하시죠. 재가보험을 좀 잘 알기 위해서는요, 국가지원 제도인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대상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65세 이상인 경우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요. 65세 미만일 경우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21가지 노인성 질병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분들께서 신청 방법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법이 정한 대로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14일 안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을 하게 되고요. 어르신 댁으로 방문을 하면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여부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앉아서 일어나기가 어렵다거나 옷 벗고 입기 혹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등과 같은 항목을 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상담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등급을 받게 된 경우 1에서 5등급까지 나뉘게 됩니다. 3에서 5등급은 재가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고요. 1에서 2등급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양 등급, 장기 요양 등급 판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치매 보험에 이어서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눠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 서비스 내용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내용들, 이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 주세요. 네,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 가정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도움을 주는 일정 시간 동안 집안일 또는 수발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이고요. 방문 요양입니다. 두 번째,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님이 가정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간호사가 대상자 댁에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문 간호 서비스. 네 번째, 주야간 보호 서비스. 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인 유치원, 노치원입니다. 다섯 번째, 센터 내에서 24시간 내에 보호 서비스가 가능은 하지만 나라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호가 가능한 단기 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요실금 팬티, 지팡이 등등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입니다.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입니다. 이렇게 6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6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1, 2등급부터는 시설급여 제도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급여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시설에 장기간 입소를 해서 도움을 받는 건데요. 이런 좋은 서비스여도 단점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자기부담금이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재가급여 보험이 새롭게 필요한 거죠. 네, 서비스들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이런 서비스들은 꼭 한번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드디어 재가보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치매보험 이야기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데 재가보험이란 이 치매보험과 또 어떻게 다른지 장단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가보험과 치매보험의 차이점 뚜렷하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재가보험과 치매의 차이점은요. 일단 치매보험은 치매의 척도를 측정하는 CDR 척도를 통해서 경도, 중중도, 중중으로 나누어서 진단금을 받게 됩니다. 개념이 조금 어렵다면 치매 등급에 따라서 진단금이 나오는 보험으로 구분하신다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재가보험은 국가지원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에 따라서 지원되는 혜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진단금은 딱 한 번만 받게 되는데요. 재가급여 보험은 재가 서비스 이용 시 매달 연금처럼 50에서 150만 원을 용돈처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소득이 끊기는 순간에도 보장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아까 듣다 보니까요. 이 서비스 안에서 이 방문 요양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방문해 주시는 거 굉장히 또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또 원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필요 없다 하는 경우에는 혹시 대체가 가능한가요? 네, 그럴 때는 재가급여 서비스 6번째에 해당하는 복지용구를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미끄럼 양말을 구매하신다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구매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으로 인정이 되다 보니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고객분 중에 보장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을 입으셨는데요. 그 후유증으로 중증의 치매를 앓게 되셨습니다. 아이고. CDR 척도는 3점으로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하시고 요양보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재가보험 서비스 신청도 받게 되셨습니다. 치매 보험 같은 거 이런 거 꼭 들어야 저희가 제때제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구성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매 보험 좀 어떤 것들 위주로 구성하면 좋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기본적으로 치매 진단금이 먼저 필요하고요. 경도 치매 증상일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 등급 특약, 재가 서비스, 시설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서비스 지원 특약 등
1, 2등급 치매뿐만 아니라 초기 치매 진단 시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선택하시는 게 너무 좋고요.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필요한 특약을 추가로 하면 좋겠지만 보험은 담보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와 함께 설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좀 저희가 인지를 해야 한다. 이런 약점 같은 거는 좀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 있나요? 네, 치매보험 가입 시에는 인지지원 등급과 함께 치매보험을 구성할 때 특약, 보장 기간, 구성, 특약, 개인에 맞춰서 모두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재가지원 서비스입니다. 재가지원 서비스 특약은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고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보험사에서 정한 보험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보험금을 받는 특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용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치원이라고 해서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보험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 본인이 직접 가입하기보다는 자식분들, 자녀분들께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맞나요? 자녀분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 본인이 더 많나요? 네. 자녀분들이 많이 준비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보험은요, 자녀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지정청구 대리인을 청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보험을 청구하는 대리인을 설정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이나 암 질병 등은 보험은 굳이 지정청구 대리인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치매보험, 재가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정청구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혹시 준비하신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신 저희 엄마와 아빠, 이 두 단어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울컥하는데요. 지금까지 고생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노후를 조금이나마 좀 보상해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보험을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재가보험과 치매보험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는요, 치매보험 그리고 재가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저보다도 좀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본인보다는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운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치매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비급 공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비급 간병보험이 열렸습니다. 자, 이 간병보험 사실 저희가 한번 다뤘던 이야기인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재미있게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아까 보니까 사진이 또 굉장히 멋있게 나오셨던데 민재원 전문가님과 함께 간병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병보험 하면은요 그냥 간병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가 간병보험이라는 거는 어떤 보험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간병보험 전문가 민지원입니다.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이런 것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자신이나 가족 누군가에게 병간호가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는데요. 간병보험은 가족 중 누군가를 경제적, 육체적으로 돌봐야 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분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병보험을 통해서
의료비와 관련된 그런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한국은 2025년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돌봄이나 부양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대부분 노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수발인 등의 그런 신체적 도움에 필요한 간병 돌봄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82%가 한국 사회에서 간병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해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인데요. 15년 간병의 결론입니다. 참 슬픈 제목인데요.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15년간 부양하며 경제난에 시달린 끝에 살해한 40대 아들. 15년 동안 간병했지만 치매 증상이 더 심해져서 직장도 그만두고 간병에 집중했지만 치매 증상은 더 심해지고 경제난도 심해져서 결국 살해까지 가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탓에 직장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비급여인 간병비를 견디다 못해서 발생하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 이런 비극적인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런 뉴스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정말 이랬어야만 했을까 많은 생각이 드는 뉴스인데 그만큼 지금 간병 이슈가 굉장히 또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간병을 지금 받아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 받는 사람들의 이 비율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건가요? 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대체 간병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족 간병만 해도 2022년 기준 89만 명이었는데 2042년도에는 212만 명에서 3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설 간병까지 합치면 더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가족 간병인 325명으로 대상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73.9%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사직이 26.3%, 근무시간 단축 25.4%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 달에 감소한 수입이나 지출 증가 이런 규모를 적은 결과 평균 191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연간 따지면 약 2,29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2018년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현재 지금으로는 더 많은 금액이 올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숫자가 나오니까요. 이해가 확 됩니다. 70%가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사직이 26%, 근무시간 단축이 25%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했을 때 경제적인 타격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이 금액이 들길래 이렇게나 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하루에 간병비가 들어가는 이 금액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간병인 이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2013년 기준을 자료를 보시면요. 개인 간병을 고용할 경우에 월 37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든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12만 원 정도가 넘는 금액인데요. 간병이 필요한 나이는 65세 이상이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면 간병비가 65세 이상 중위소득이 224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40대 자녀 소득이 588만 원인데 60%가 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인건비가 계속 인상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병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족의 손으로 직접 돌보기 때문에 가족들이 무엇보다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 환자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간병 역시 믿을 수 있는 간병인들은 물론 많긴 하지만 가족이 직접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가장 안심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다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간병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큰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병으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 이런 피로가 쌓인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균 간병 기간이 3년 미만은 40%,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3년에서 6년 미만이 20.4%, 그 다음에 6년에서 10년 미만이 8.3%, 그리고 10년 이상이 19.4%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간병 이 보험을 꼭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간병을 간접적으로 봤던 경우가 있어서 가족이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간병보험이 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간병보험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간병보험 신청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엄마나 가족들이 간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엄마나 가족이 간병인으로 등록해서 간병인 이용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신청은 전화 또는 전용 어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잘 확인하시고 어플에서는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플에서는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병인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병인도 가능하다. 먼저 간병인 지원일당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보험입니다. 장점으로는 간병인을 보내주다 보니까요, 간병인을 구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적고요, 사람을 보내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48시간 내에 보내주는 거다 보니까 계획된 입원이 아니라면 하루나 이틀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일당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이 없고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갱신형만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하게 될 경우에는 개인 간병인이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해진 입원일당으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병인 사용일당입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내가 간병인을 직접 구해야 되고 간병인을 나중에 사용하고 나중에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장점으로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납입하고 쭉 보장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 상품입니다. 간병인을 내가 구하기 때문에 자신과 맞는 간병인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가족 간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금액보다 인건비가 더 오른다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체증형 상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간병인 지원 일당 그리고 사용 일당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전문가님, 간병인 지원 일당의 대표적인 장점 뭘까요? 대표적인 장점은 저는 일단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을 제가 체증형 간병인 사용 일당을 가입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저나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하실 때 이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체증형을 이용하면 나중에 물가 상승이 있을 때 제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되기 때문에 체증형 간병 사용 일당을 선택했습니다. 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20만 원, 그리고 요양병원 및 의원은 5만 원 체증형을 이용하시면 이제 기간에 따라서 납입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또한 간병인은 현재 간병인의 경우에는 1일부터 180일이랑 180일부터 365일,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병원에 입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부에서는 간병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특약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지 저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2022년도 기준 자료인데요. 149만 7,172명, 예, 엄청난 숫자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실비 가입 여부에 따라서 가입 금액이 달라집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전국 200여 개의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병원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병원 홈페이지 건강인 어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 서비스를 신청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서류 심사 후에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병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요. 서비스 좀 제한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해야지만 이용 가능한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어요. 전국 200여 개 병원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긴급 질문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해야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거동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예 뭐 걸으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건지 아니면 아예 움직이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냥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차이일까요? 일단은 최소 거동이 좀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간단하게 옷을 내가 직접 입을 수 옷 있다라든지 입는 거. 아니면 네. 식사를 직접 할 수 있다라든지 화장실을 직접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옷 입기, 밥 먹기 이런 부분들 말씀 주셨어요. 어쨌든 거동이 안 될 때는 간병인이 필수다라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마다 다 되는 거는 또 아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보험을 이야기를 들을 때 체크했던 점 꼼꼼하게 내
상황에 맞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간호간병이요. 저희가 지금 앞서서 치매랑 재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분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아픈 데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고 저도 뭐 다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게 노인만 가능한 부분인 걸까요? 아닙니다. 간병보험은 좀 젊으실 때 가입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한 20, 30대 분들도 가입을 많이 지금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갱신형 상품이 아까 말씀드린 나와 있다 보니까 미리 비갱신형 상품을 가입을 해서 나중에 보장을 받으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병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게 비단 나이가 들수록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뭐 아플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간병 보험에 대한 정보들 꼭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병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비급 어떤 비급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비급은요, 암보험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접하는 병이 암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정말 자주 접하지만 그만큼 또 고통과 이러한 좀 깊이가 좀 큰 병이죠. 굉장히 또 무서운 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암보험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가입을 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보험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도 암보험 한두 개 정도는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암보험 시간은 조금 더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암보험 시간에는 사연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암환 후 가족이었습니다. 결혼한 해 겨울 아내가 자궁암 진단을 받았고요.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그리고 어머니는 2021년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 간암 진단을 받으셨고요. 8개월간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암 투병을 겪으면서 건강과 대비의 중요성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사연이 왔는데요. 이 사연자분께서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기를 이겨냈을지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한병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런 사연 실제로 겪으면 너무나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혹시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암보험 전문가 한병진입니다. 방금 보신 사연은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네, 10년 전에 제가 이제 올해로 딱 결혼 10년 차인데요. 결혼하던 해에 저희 아내가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일을 하나도 못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졌었는데 그래도 제가 보험 설계사잖아요. 암보험을 잘 들어놓은 덕분에 뭐 암 진단금 혹은 수술비 뭐 입원 관련 혹은 실손 의료비들을 잘 보장해놨기 때문에 그런 우여곡절들을 잘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근데 또 그것도 금방 그것도 잠시였고요. 또 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간암 진단 받으신 후에 8개월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지금은 안타깝게도 하늘에 계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겪어보다 보니까 암보험을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고객님들께 잘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또 사연이었다고 하니까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굉장히 좀
위로의 한마디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직접 겪었던 일이니까 더욱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로 어떤 내용부터 짚으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암보험과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죠. 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 1위가 암일 것입니다. 네, 부수적인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암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질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암보험은 누구나 하나쯤은 다들 가입하고 계실 건데요. 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치료는 당연히 실손 의료비 보험 하나만으로도 치료비를 커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실제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려고 있는 것들이 암보험, 그 암 진단금입니다. 네, 치료비, 생활비, 그리고 그에 따른 부대 비용 등등 어느 한정된 기간 동안에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진단금으로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했는데요. 자, 이제는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른 지출 비용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진단금만으로도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 수명 82.7세까지 생존할 경우 자,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 대부분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숫자가 또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수명이요. 남자는 79.9세, 그러니까 거의 80세까지 사시는 거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85.6세, 무려 5살이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살았을 때 이 암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5명 중에 2명, 그리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라고 하니까요. 거의 한 30-40%는 훌쩍 넘는 그런 느낌이에요. 상당한데 그러면요. 지금 암 치료비나 이 암 지원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보다 먼저 지금 암 환자 수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시나요? 우리나라 전체 이 암 환자의 숫자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그 주변에 암 환자 많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대체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 자, 아마 감이 안 잡히실 건데요. 네, 되게 쉽게 느끼실 수 있게 통계자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우리나라 암 환자 등록 수치입니다. 21년도 기준 자료인데요. 암 환자 전체 발생자 수가 남자와 여자를 모두 합쳐서 27만 7,523명입니다. 단순 숫자로는 많은지 적은지 전혀 실감이 안 나실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수치들을 토대로 제가 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비교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국의 택시 대수가 몇 대나 등록되어 있는지 택시조합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화면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택시 차량 대수가 24만 7,937대입니다. 네, 전국 택시 차량 대수보다 암 환자로 등록된 환자 수가 무려 3만 명이나 더 많다는 얘기죠. 네, 길에서 택시 다니는 거 보면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흔히 보이는 택시 대수보다 암 환자 수가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암 환자분들은 대개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계시거나 체력적인 문제로 밖을 잘 못 다니시기 때문에 많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뿐입니다. 자, 암은 이제 정말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퇴근하고도 이제 새끼 택시를 잡아서 집에 갔는데 택시가 너무 흔하게 또 보이잖아요. 근데 이 택시보다 암 환자 수가 조금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흔한 질병이다. 그래서 더 무서운 질병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이 남자랑 여자랑 또 차이가 다를 것 같아요. 보통 이 남성분들이 걸리는 암과 여성분들이 걸리는 암이 좀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지금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도 남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렇게 좀 나뉠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다면 남자와 여자의 이 암 순위 어떻게 되나요? 네, 남자와 여자의 암 발생률은 당연히 다릅니다. 네, 우선 남성부터 말씀드려보자면 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발병률이 높습니다. 자, 폐암은 예전에는 무조건 담배, 흡연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등 자연적인 문제로도 많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은 생활 습관, 그리고 식습관, 그리고 직업군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암과 간암의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음식의 트렌드가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는데요.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또 자극적인 음식들이 시중에 많이 출시되면서 안 그래도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위암과 간암 발병률을 급속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여성의 암 발병률은 남자들과 크게 다른데요. 살펴보면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순이었습니다. 유방암과 갑상선암은 여성분들에게 흔하게 많이 보일 만큼 발병률이 높은 암이라는 건 당연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놀라운 건 의외로 남성과 여성 모두 대장암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육류 중심의 식습관과 야식이 널리 퍼지고 이제 음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없다 보니 소화가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음식물들을 계속 들어오다 보니 계속 음식물 찌꺼기가 몸속에 남아 있어서 그로 인해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암이 무서운 질병이긴 한데요. 암을 없앨 수 있는 암 치료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암 환자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보통 병원에서 암이 발병해서 치료를 시작하고 5년이 지날 때까지의 경과를 보면 암 완치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7년부터 21년까지의 암 환자 5년간 생존율은 72.1%로 10명의 암 환자 중 7명 이상은 충분히 치료를 받으면 5년 이상 생존이 가능하고요. 남성의 생존율은 66.1%인데 반해 여성의 생존율은 78.2%로 여성의 생존율이 남성보다 무려 12%나 더 높았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요. 남성의 암 1순위는 폐암이라고 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통적으로 3위가 대장암이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담배를 좀 줄이고 술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좀 희소식인 건 생존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높더라고요. 남성 생존율이 66.1% 그리고 여성 생존율이 78.2%나 돼요. 완전히 과반수 이상인 건데 분명히 지금 이렇게까지 생존율이 높아진 데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또 높아진 걸까요? 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의료기술의 발전 덕분인데요.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암보험을 지급받아서 100% 치료비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프면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만 했고요. 거기다 당시의 의료기술료는 완치율이 낮아져서 암에 걸리면 99% 사망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홀수년 그리고 짝수년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암 검진을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검진 기술의 발달로 조기 암 진단율을 높아지면서 이제는 암에 걸려도 사망하지 않고 관리하면서 오래 살 수 있다는 인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가의 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암 치료비를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대부분 암 치료를 받는다 하면 수술, 항암 치료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에 의료기술 발달로 환자 상태와 그리고 발병 부위에 따른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공격할 암세포만 치료를 하는 표적 방사선 약물 치료가 있고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가며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호르몬 치료, 최근 꿈에 또 암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들이 도입되면서 로봇을 이용한 수술 방법, 다빈치 로봇 수술 등등 정말 다양하고 효과적인 암 치료 방법들이 많이 사용해서 암 환자의 생존율과 완치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에 걸려도 생존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이유에는 조기 진단 그리고 암 검진이 조금 더 많이 넓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입자 치료라는 치료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거 기사를 봤어요. 이 치료가 또 굉장히 또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약간 아무나 받지는 또 못한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중입자 치료가 어떤 치료 방법인지 기사만 봤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요즘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기에 대해서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중입자 암 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먼저 중입자 암 치료란 탄소 등의 원자핵을 이용해서 암이 발생한 해당 부위에 안전하게 정밀 타격해서 다른 부위에 영향이 전혀 없게끔 암세포만 사멸시키는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자, 암 치료 중에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해당 부위를 벗어난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장기들이 함께 피해를 입지도 않고 있고요. 고통도 거의 없으며 완치율도 가장 높은 치료라고 합니다. 네, 중입자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 입원과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다만 단 1회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암에 따라서 약 2주간의 치료 기간이 걸릴 수 있고요. 네, 엄청 짧은 시간에 치료를 끝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원자핵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뭔가 첨단 기술인 것 같아서 더 믿음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봤는데 이 중입자 치료가 가격대가 상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여론이 돈이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좋은 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누구나 다 중입자 치료를 받고 싶어 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만 아직까지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췌장암 같은 일부 암에만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누구나 다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 건데요. 차차 모든 암으로 확대 중이기도 하고요.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첫 치료를 받기까지 무려 2년이나 걸릴 만큼 치료를 원하는 대기자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누구나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누구나 완치는 가능하지만 누구나 다 받을 수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그게 치료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방송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평균 치료비가 7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또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천만 원 정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모든 암 환우객에서 이 7천만 원을 낼 상황은 아닐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비싼데도 또 대기 기간이 2년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암 환우분들께 시간은 정말 생명 같은 건데 여기서 2년을 기다리라니 사실 이거는 좀 천천벽력 같은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돈 같은데 이 7천만 원을 환자분이 혼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네, 그 7, 8천만 원이라는 돈 진짜 정말 큰 돈입니다. 네, 7천만 원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인데요. 하지만 내 목숨을 7천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이 돈이 아깝게 느껴지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느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큰 암 치료비를 쉽게 준비할 수 있게 보험 상품들이 속속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암 진단비로 7천만 원을 준비하려면 제 나이에도 아마 보험료가 한 달에 뭐 20만 원을 훌쩍 넘어갈 겁니다. 자, 암보험으로만 20만 원이라면 너무 부담이 되죠. 이제는 암 치료를 두 가지 방향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선 정통적인 암 진단비가 있고요. 암 진단비는 내가 치료에 집중하는 한 2, 3년 동안 남은 가족들이 써야 할 생활비를 목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건데요. 만약 암 진단비를 받고 나서 치료비로 전부 다 사용해 버린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활은 엉망이 될 거라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하거든요. 때문에 암 진단비는 생활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암 주요 치료비라는 보험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지금 암 진단비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라는 게 나왔는데요. 암 주요 치료비는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좀 입에 붙지가 않아요. 이거 어떤 건가요? 네, 진짜 생소하실 겁니다. 최근 보험사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특약들인데요. 이제 암과 관련된 직접적인 처치 혹은 치료들을 했으면 내가 사용한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매년 작은 치료로다가 하게 되면 적게는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많게는 2천만 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중입자 치료를 받아도 비용 부담이 없는 보험이 됩니다. 역시 보장이 좋은 만큼 비쌀까 봐 걱정이 되시죠? 저도 암 환자 가족이었다 보니까 이 보험이 나왔을 때 처음 딱 든 생각이 보장은 좋은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다행인 건 아직까지 지급 내역이 없는 신상품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나이와 가입 조건, 선택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암 진단비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비교해도 적정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한병진 전문가님 그러면요. 저희 첫 번째 사연 공개가 됐을 때 사연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시 이 사연에 겪으셨던 바를 토대로 해서 내가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이제 가족들에 대한 보험은 이제 엄청 충분하게 보장을 다 해놨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아내 같은 경우는 진단을 초기에 받았다 보니까 수술로 쉽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수술로 쉽게 끝내고 간단한 항암으로도 충분히 지금은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연세 있으신 저희 부모님 세대는 건강검진에 대한 이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다 보니까 또 사실 저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거의 말기 수준의 어머니가 이제 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거는 제가 다 해드렸다고 보는데요. 이제 급하게 뭐 상급병실, 대학병원에 바로 가시고 또 그리고 1인 병실에서 편안하게 정말 호텔처럼 생활을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실 수 있게 이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던 거는 몇 천만 원 혹은 억에 달하는 진단금으로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충분히 생활을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렸고 그래서 뭐 저는 뭐 마지막까지 챙겨드리긴 했지만 안보험의 필요성을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나운서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제 고객분들 아니라 아직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분들께 안보험의 필요성을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암 진단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무엇보다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기 진단인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조금이라도 아픈 부분이 있다면 진단을 꼭 받고 조기에 좀 잡을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한병진 전문가님께서 전달해 주신 팁들 진정성 있게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치매 재가보험 그리고 간병보험 마지막으로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오늘 너무너무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